이 집에서 나가. 이 사람이랑 나 여기서 살 거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뒤에 서 있는 젊은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그는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모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제 옆으로 다가온 여자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저희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요. 진철 씨 옆자리는 이제 제 자리라는 뜻이에요. 당신이랑 사는 거 숨 막혀서 지옥이었어. 이 사람 만나고 천국이 뭔지 알았다고.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깨끗하게 사라져. 저는 무너져 내리는 세상 속에서 마지막 동아줄처럼 소파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아들 편만 들던 분. 저분이 뱉어낼 가시돋친 한마디가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저를 그 자리에 주저앉혀 오열하게 만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제 지옥을 끝낼 구원의 한마디가 될 줄은. 그 끔찍한 순간이 찾아오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 하루는 지난 40년의 어느 날과 똑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제 하루는 지난 40년의 어느 날과 똑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박자박 된장찌개가 끓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새벽을 열었습니다. 쌀을 씻어 안치고 밤새 불려둔 나물을 조물조물 무쳐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도톰하게 부쳐내고 시어머니가 드시기 좋게 생선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이름 석자 대신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 살아온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지만 따뜻한 대화 한마디 오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기 전부터 못마땅한 표정으로 밥상을 훑었습니다. 국이 짜다. 어제는 싱겁다더니 오늘은 소태를 만들었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간 맞추기가 힘드네요. 핑계는 40년을 밥한 내가 할 소리냐. 그러니 내 아들이 밖에서 밥 사 먹는 걸 좋아하지. 남편은 시어머니의 타박에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였습니다. 마치 저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한때 저를 끔찍이도 아낀다며 제 음식 솜씨가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남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저 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머니의 구박을 방관하는 낯선 중년의 사내만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산에 가야 하니까 등산복이나 깨끗하게 빨아놔. 그것이 남편이 식사 중에 제게 건넨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연속극을 보며 과일을 먹었습니다. 거실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싱크대 앞에 홀로 서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렸지만 제 마음에 시린 것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참으로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젊음도 꿈도 제 이름마저도 이 부엌에 다 쏟아버리고 앙상하게 껍데기만 남은 듯 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아들만 잘 크면 그걸로 된 거다. 저는 주문처럼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유학 간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 낙 하나를 붙들고 저는 또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하루를 버텨내고 있던 제 앞에 바로 그 남편이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다시 현재였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 목소리는 신라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제 질문에 남편 대신 상간녀가 대답했습니다. 어머, 사모님. 아직도 사랑 타령이세요? 진철 씨가 사모님이랑 사는 게 지옥이었다잖아요. 그 지옥, 제가 끝내주러 온 거예요. 감사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대놓고 촌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소파는 또 언제적 거래요? 이런 칙칙한 데서 사니까 사람이 우울해지죠. 제가 들어오면 인테리어부터 싹 바꿀 거예요. 진철 씨, 그렇지? 그럼 우리 미란이는 감각이 뛰어나잖아. 당신이랑은 모든 게 다르지. 저 소파는 우리가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고 기뻐하며 함께 고른 것이었습니다. 저 커튼은 제가 밤을 새워가며 한 땀 한 땀 직접 바느질한 것이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제 땀과 눈물이 배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제 인생 전부를 그렇게 손쉽게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류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거실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재산 분할? 어림없는 소리 마. 당신 명의로 해준 그 작은 옷가게, 그거 다 내 퇴직금으로 시작한 거 잊었어? 법적으로 따져봐도 당신 몫은 단 한 푼도 없어. 위자료는 당신이 내야 할 판이라고. 아니었습니다. 그 가게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제가 식당 주방일부터 시작해 10년 넘게 모은 돈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름만 빌려줬을 뿐 가게에 나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 마지막 절망이 될 단 한 사람. 바로 시어머니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동도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파도처럼 몰아치는 이 막장 드라마 속에서 오직 시어머니만이 시간이 멈춘 섬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차갑고 무뚝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시어머니가 제 멱살이라도 잡고 내 아들 인생 망친 년이라고 소리쳐주길 바랐습니다. 저 침묵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상간녀는 그 침묵을 승낙의 의미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아드님 앞으로 잘 모실게요. 저 아들 잘 낳는 비법도 알아요.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손주, 제가 떡하니 안겨드릴게요. 여자가 시어머니에게 아양을 떨며 다가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미동도 않던 시어머니의 어깨가 꿈틀하고 움직였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짚고 있던 앙상한 손이 어느새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낡은 기계가 움직이듯 상반신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삐걱이는 무릎 관절 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크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앙상한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세에 제 남편과 상간녀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그 한마디를 뱉어내기 위해 제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앙상한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제 남편과 상간녀의 웃음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그 한마디를 뱉어내기 위해 제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곧 시어머니의 입에서 이혼해 주거라 혹은 내가 뭘 잘못했겠지라는 비수가 날아와 제 심장에 박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짝! 그런데 제 뺨이 아니라 거실 전체가 울리는 파열음이었습니다.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리에 놀라 눈을 떴을 때 제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김진철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의 뺨 위로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가쁜 숨을 몰아쉬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금지옥엽처럼 아끼던 매 한 번 든 적 없던 아들의 뺨을 바로 시어머니가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당황해서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돌아간 뺨을 한 번 더 후려쳤습니다. 이번엔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닥치거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몸을 돌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감히 내 집 문턱을 넘어 이 집안 사람 행세를 해. 아, 아파요 할머니. 이거 놓으세요. 이년아, 누가 내 할미냐? 이 집의 며느리, 내 며느리는 오직 저 아이 영숙이 하나뿐이다. 내 며느리.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내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버티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지금 제 귀에 들리는 저 말들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울음소리를 배경으로 시어머니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이놈, 내 아비가 나한테 한 짓을 내 놈이 내 마누라한테 똑같이 해? 내가 평생을 피눈물 흘리며 산 걸 두 눈으로 보고도 이 애미 가슴에 또 대못을 박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사랑을 찾은 것뿐이라고요. 저 여자랑은 하루도 못 살아요. 사랑? 내 놈 주둥이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만큼 더러운 게 또 있을까? 내가 저 계집에게 휘감겨서 회사 공금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시어머니의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내 애미다, 이놈아. 내 놈이 뒤로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내가 모를 리가 있겠느냐. 넌 그저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것뿐이야. 시어머니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놓아주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봉투 안에 있던 것들을 거실 탁자 위로
모조리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사진 덤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상간녀가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 명품관에서 함께 쇼핑하는 사진, 심지어는 보란듯이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까지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한 계좌 이체 내역서, 상간녀에게 사준 외제차의 계약서, 사본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내가 지난 1년간 저 계집에게 쓴 돈이다. 그 돈이 어디서 났겠느냐? 내 아내가 밤새워 가게 일해서 번 돈, 내 아들 유학비 붙여주려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지. 그걸 빼돌려서 이딴 것에게 갖다 바친 게야. 이 후레자식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색이 된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상간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겁에 질린 생쥐꼴이었습니다. 나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내 놈들 짐은 내가 알아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다 버릴 테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2번 다시 이 집 문턱 넘을 생각도 말아라. 어머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 놈이 저지른 짓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범죄야. 이 증거들 들고 당장 경찰서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 애미로서 베푸는 마지막 자비인 줄 알아라.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긴 이제 내 집이 아니다. 우리 며느리 영숙이 집이다. 그러니 썩 꺼지거라. 남편과 상간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듯 집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저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지옥 같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저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딱딱한 구둣발 소리가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들을 내쫓았으니 이제 그 모든 분노가 제게로 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제 등을 토닥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서툴고 어색한 손길이었습니다. 40년 시집살이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온기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제 등을 두드려주던 시어머니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 울어라. 화장 다 지워진다. 여전히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아느냐? 나도 내 시아버지한테 너랑 똑같이 당했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생을 바람피우고 밖에서 낳아온 자식까지 들이밀던 인간이었지. 나는 그때 너처럼 울기만 하는 바보였어. 내 자식 진철이 하나 보고 평생을 속고만 살았지. 그래서 내가 나처럼 사는 꼴 더는 눈 뜨고 볼 수가 없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부터 내 모습에서 젊은 날의 나를 봤다. 그래서 더 모질게 대했어. 제발 나처럼 순에 빠진 멍청이가 되지 말라고, 악착같이 내 것을 챙기라고. 그런데 너는 나보다 더한 지독한 바보였지. 시어머니의 눈가에 이슬 같은 것이 맺혔습니다.
작년에 진철이 놈 행실이 이상한 걸 알고 사람을 붙였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게 둘 수는 없었다. 너는 내 며느리니까. 저는 흐느낌을 멈추고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람,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만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의 주름진 얼굴 위로 제 서름과 그분의 한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 보았습니다. 제 눈물인지 시어머니의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 길고 긴 지옥은 끝났고 우리 두 사람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폭풍이 핥히고 간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어제의 그 소란과 울음, 분노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햇살은 무심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익숙한 공간이 하룻밤 사이에 아주 낯선 곳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 서서 쌀을 씻고 국을 끓이는 제 손길은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밥상을 누구를 위해 차려야 하는 걸까? 남편은 떠났고 시어머니는, 어제의 그 시어머니는 제가 알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다른 호칭이라도 찾아야 할까? 40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해져 있던 우리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저는 남편의 배신보다 시어머니의 반전이 더 큰 충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낡은 괴종시계가 7번 울리고 나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제가 차린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짓누르던 타박과 구박이 사라진 식탁은 숨막히는 어색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늘 하던 대로 따뜻한 밥 위로 생선살을 발라 올려드렸습니다. 의무감으로, 습관으로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미움의 대상이었던 분을 오늘은 제가 기꺼이 챙기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맙다니. 40년입니다.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키워 유학까지 보내는 40년의 세월 동안 시어머니의 입에서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울컥 치솟는 감정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때였습니다. 거실에 놓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는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이름이 오늘은 공포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망설이고 있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받지 마라. 이제부터 저놈은 이 집에 없는 사람이다. 시어머니는 제게서 전화기를 빼앗아 들고는 그대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씹는 소리,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두 사람이 진짜 가족으로 보내는 첫 식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는 먼지 쌓인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조용히 다가가 그 일을 도왔습니다. 낡은 앨범들과 손때 묻은 옛날 물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제 손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와 제가 한 번도 뵌 적 없는 시아버지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누가 봐도 미남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참 인자해 보이셨어요. 어머니랑도 잘 어울리시고요. 제가 무심코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싸늘한 조소를 흘렸습니다. 인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지. 겉으로는 군자요, 안으로는 짐승이었던 인간을. 시어머니는 먼지 쌓인 괴짝 위에 주저앉아 아주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썩어 문드러진 상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19에 이 집에 시집을 왔지. 사진 속 저 얼굴 하나만 보고 평생의 행복을 약속받은 줄 알았다. 참 어리고 어리석었지. 그녀의 이야기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지옥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밖에서는 신사였지만 집에서는 폭군이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시어머니를 때리고 집안 살림을 부수기 일쑤였습니다. 여자를 집에 끌어들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웬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내 앞에 던지더구나. 밖에서 나와온 지 새끼라고. 내가 키우라고.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내 아들 진철이 먹일 젖을 그 원수의 자식에게 말이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뿐인 줄 아느냐.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해온 장롱이며 비단 이불, 폐물까지 모조리 들고 나가 노름 미천으로 써버렸지. 내가 울며 불며 매달리자 저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아느냐? 어차피 내 집에 들어온 건 다 내 것이다. 내 몸뚱이까지도 라고 하더구나. 시어머니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꽉 쥔 주먹은 그날의 분노와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들 나더러 이혼하라고 했지. 하지만 못했다. 그 시절엔 이혼한 여자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거든. 손가락질 받고 환양년 소리 듣는 건 나 하나로 좋겠다. 내 아들 진철이만큼은 죄인의 자식으로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평생을 이 악물고 버틴 게야.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아들에게 집착했는지, 왜 그렇게 며느리인 저를 못마땅해 했는지,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혔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 그 순에 빠진 얼굴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기만 하던 내 젊은 날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바보 같은 얼굴이 꼴도 보기 싫어서, 그래서 더 너를 닥달하고 몰아세웠던 게야. 제발 나처럼만 살지 말라고 빌고 또 빌면서 말이다. 시어머니의 고백에 제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40년간 저를 짓누르던 미움과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동정보다 더 깊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공감과 연대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로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강인한 줄로만 알았던 그 작은 어깨가 아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서로의 등에 기대어 각자의 지옥 같았던 세월을 위로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창고 정리를 마저 하고 저녁에는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이 연속극이 그리 재밌다더라 하며 말을 붙였고,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 그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기적 같은 평화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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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밖에서 제 남편 진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저 진철이에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애처로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숙, 너지. 내가 우리 엄마 꼬드겨서 이러는 거지. 이 여우 같은 년. 당장 문 열지 못해. 안 열면 이 문 부숴버릴 거야. 문이 부서져라 쿵쿵거리는 소리에 집 전체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은 더욱 차갑고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들의 울부짖음이, 문 안에서는 두 여자의 침묵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 문이 세상과 저를 가로막는 답답한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와 저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문 밖에서는 아들의 울부짖음이, 문 안에서는 두 여자의 침묵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 문이 세상과 저를 가로막는 답답한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와 저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한참 동안 이어지던 고성과 욕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새벽이 가까워져서야 멎었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집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더 크고 지독한 전쟁을 앞둔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말없이 현관의 이중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걸어 잠갔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놈은 저렇게 쉽게 포기할 놈이 아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며칠간 집은 우리 두 사람만의 섬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게 타박하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평화였지만 그 평화는 유리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것은 제가 10년 넘게 다닌 동네 시장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선 제게 어제까지도 살갑게 인사를 건네던 야채가게 주인이 못 볼 사람을 본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부가게 아주머니는 제게 거스름 돈을 던지듯 건넸고 등 뒤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여자 아니야? 시어머니 돈 뺏으려고 남편을 내쫓았다는. 얼굴은 멀쩡하게 생겨서는 아주 여우라더니만. 시어머니가 치매라던데 집에 가둬놓고 얼마나 구박을 할까. 쯧쯧, 불쌍해서 어째.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라니, 학대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란 말인가. 장바구니를 채울 생각도 잊은 채 저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아 끄끄거리는 제 어깨를 시어머니는 말없이 감싸주셨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이상해요.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놈이 밖에서 더러운 수작을 부리기 시작한 게야. 시어머니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넘어오는 친구분의 목소리는 걱정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여사, 괜찮은 거야? 자네 아들 진철이가 전화해서는 자네가 며느리한테 잡혀서 옴짝달싹도 못한다고, 치매에 걸린 늙은 어미를 며느리가 재산 뺏으려고 학대하고 있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데 이게 다 사실이야? 세상에, 제 남편이라는 인간이 자기 어미에게 치매라는 거짓병을 만들고 자기 아내를 파렴치한 학대범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효자인 척, 피해자인 척 동정심을 얻어 우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염려 말게. 나 아주 건강하고 우리 며느리는 내 옆에 잘 있네. 자네 아들놈이 아니라 내 아들놈이 미쳐 날뛰는 게지.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더 아픈 것은 세상의 손가락질이었습니다. 상간녀의 조롱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동네에서 가장 악독한 고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그냥 재산 조금 떼어주고 내보낼 걸 그랬나요? 제 약한 마음에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라, 영수가. 저놈은 이제 동정심에 호소하는 거다. 한번 물러서면 우리 목까지 물어뜯을 게야. 더러운 싸움을 걸어왔으니 우리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는 것이 두려웠고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이 이 끔찍한 고립감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반격은 가장 공식적이고 무서운 형태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체부 아저씨가 건네준 것은 등기우편 한 통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차가운 법률 용어로 가득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및
면접교섭권 청구서라는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신청인 김진철의 노모방 여사는 현재 치매 초기 증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한 상태이며 피신청인 이영숙은 이를 이용하여 박 여사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감금 및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어머니의 신변 보호를 위해 피신청인의 접근을 금지하고 자식으로서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면접 교섭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은 법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피신청인으로 시어머니를 판단 불가 상태의 노모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말이 아니라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공적인 문서였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범죄자로 규정하려는 법적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 한 장을 손에 든 채 온몸이 차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제 가슴을 도려냈지만 이 종이 한 장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며느리에서 하루아침에 시어머니를 학대하는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벽 앞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어깨 너머로 서류를 읽어내렸습니다. 그 얼굴에 스치던 분노는 어느새 차가운 결의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전에는 우리에게 단 하루의 평화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 한 장은 천근의 무게가 되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피신청인 이영숙. 그 차가운 글자는 제 지난 40년의 세월을 단숨에 죄인의 낙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그 종이 한 장을 손에 든 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제 가슴을 도려냈지만 이 종이 한 장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벽 앞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어깨 너머로 서류를 읽어내렸습니다. 그 얼굴에 스치던 분노는 어느새 차가운 결의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기 전에는 우리에게 단 하루의 평화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수소문 끝에 동네에서 가장 용하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같이 가주마 했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고소당한 이 끔찍한 현실을 시어머니가 직접 마주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라도 이 싸움을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작정하고 나왔네요. 어머님이 치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까지 준비했을 겁니다. 아마 미리 손을 써놨겠죠.
이걸 뒤집으려면 어머님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신 감정도 받아야 하고 주변 사람들 증언도 확보해야 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 치매 아니세요. 누구보다 정신이 맑으신 분이라고요. 사모님 심정은 이해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 길어질 겁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어머님과의 면담을 요구할 거고 그 과정에서 어머님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수도 있어요. 아주 지저분한 싸움이 될 거란 말입니다.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절망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준비되셨습니까? 착수금만 최소 500만 원이고 성공 보수는 별도입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비용은 더 늘어날 거고요. 500만 원. 그 돈은 제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명의로 된 가게마저 자기 것이라 우기는 마당에 제 수중에 남은 돈은 고작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초라한 행색과 대답 없는 침묵에서 변호사는 모든 것을 읽은 듯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이 싸움 시작도 못합니다. 그냥 상대방 요구대로 합의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희망을 찾으러 갔다가 더 큰 절망만 확인하고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돈이 없으면 진실도 증명할 수 없는 것인가? 돈이 없으면 내 억울함 하나 풀지 못하고 평생을 시어머니 학대한 파렴치한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헬쑥해진 제 얼굴과 퉁퉁 부은 눈이 모든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시어머니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었을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제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흐느낌을 멈추자 시어머니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못나서 그래요. 제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돈. 시어머니는 그 말을 나직이 읊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위로하러 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안방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 수십 년간 한 번도 옮긴 적 없는 낡은 자개장 앞으로 향했습니다. 삐걱하고 무거운 장롱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롱 가장 아래 칸, 낡은 솜니불과 철진한 옷가지들로 가득한 곳에 손을 넣었습니다. 한참을 더듬거리던 그녀의 손에 딱딱한 무언가가 잡혔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꺼내는 순간 뽀얀 먼지가 공기 중으로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낡고 빛바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상자를 들고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상자 위에는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에서 은비녀를 뽑아
익숙한 솜씨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통장 여러 개와 도장, 그리고 빳빳한 5만원권 지폐 몇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시어, 내 시아버지가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갔던 그날 밤, 내가 다짐한 것이 있다. 다시는 돈 때문에 내 자식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다시는 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다고. 시어머니는 통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1980년대에 만들어진 아주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쌀값에서 한 줌, 반찬값에서 100원,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돈을 모았지. 내 시아버지가 노름으로 재산을 다 날릴 때도 나는 이 돈만큼은 지켜냈다. 진철이 놈이 사업한다고 수억을 말아먹을 때도 나는 이 돈에 손대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니다, 영수가. 내가 지난 50년간 흘린 피눈물이고 내 인생의 한이 담긴 돈이다. 언젠가 내 아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지켜온 돈이지. 그날이 바로 오늘인 게야. 시어머니는 통장과 돈다발을 모두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 돈 가져가거라.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고 독한 변호사를 사. 우리를 이 지옥에서 꺼내줄 사람으로. 저는 제 앞에 놓인 돈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돈. 한 여인의 억울함과 한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돈. 그 돈이 이제 우리 두 사람을 지킬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 돈에 담긴 시어머니의 세월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꼭 이기겠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와 저의 피눈물이 섞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서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피눈물이 담긴 돈은 제 손에서 뜨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의 짓밟힌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복수의 칼자루였습니다. 그 무게에 저는 더 이상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저는 신문과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동네 변호사는 안 된다. 한번 물면 살점까지 다 뜯어낸다는 독사 같은 인간으로 구해야 해. 이왕 싸울 거 이 바닥에서 제일 독하고 비싼 놈으로 사서 내 아들놈의 뼈와 살을 분리해줘야지.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섬뜩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게 두려움 대신 비장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틀 밤낮으로 이혼 및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들을 찾아보았고 마침내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독사라는 별명을 가진 승소율 99%의 여성 변호사 오정연이었습니다. 어렵게 예약한 상담날 우리는 서울 서초동의 거대한 법무법인 건물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자금 대부분을 착수금으로 내야 할 만큼 비싼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마른 침을 삼키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정연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내민 법원 서류와 시어머니가 처음 꺼내놓았던 증거 봉투 한 편과 상간녀의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두 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편분의 외도 증거는 명백하네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선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혼 소송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더 시급한 문제는 아드님이 제기한 어머님에 대한 접근 금지 및 면접 교섭권 문제입니다. 저쪽은 어머님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아 효자 코스프레를 하며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사진들만으로는 저쪽이 만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한다는 프레임을 깨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외도에 분노한 아내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 다시 어둠이 드리워지는 것을 본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또 하나 꺼냈습니다. 처음 것보다 훨씬 더 낡고 손때 묻은 또 다른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럴 줄 알고 진짜는 아껴뒀지. 시어머니는 그 봉투를 오 변호사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오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회계 장부처럼 보이는 서류 뭉치와 몇 장의 인물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어머님? 내 아들놈이 운영하던 건설 자재 회사에 지난 5년간의 회계 장부 사본이다. 그리고 저건 그 상간녀라는 계집의 과거 사진들이지. 시어머니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몇 년 전부터 회사 돈에 손을 대고 있다는 심증을 가지고 아들 몰래 친분이 있던 세무사를 통해 회계 장부를 검토해 왔다고 했습니다. 장부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 공사 대금을 빼돌리고 자재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돈이 모두 상간녀의 명품 가방과 외제차,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저 바람을 피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과 회사를 통째로 갉아먹고 있던 파렴치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저 상간녀라는 한미란, 저 계집은 그냥 젊은 꽃뱀이 아니다. 시어머니는 사진 몇 장을 가리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미란이 지금의 제 남편이 아닌 다른 중년 남성들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써서 뒷조사를 좀 해봤지. 저 계집 상습범이야. 돈 많은 유부남들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가정을 파탄내고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걸로 이 바닥에서 유명하더구나. 내 아들은 저 계집의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사냥감일 뿐이야. 모든 진실 앞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추악한 민낯과 그에게 빌부터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상간녀의 계획적인 접근,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마저 그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류를 모두 검토한 오정연 변호사의 눈이 그제야 흥미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벗어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전쟁을 끝낼 핵폭탄인데요?
오 변호사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면전으로 갑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어머님의 정신감정 기록과 주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유 없음으로 기각시킬 겁니다. 오히려 아들의 거짓말로 인해 어머님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역으로 청구할 겁니다. 둘째, 이혼 소송. 지금까진 위자료 문제였지만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이 횡령 증거를 통해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이 사실상 회사 돈, 즉 공동 재산임을 입증할 겁니다. 재산 분할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 변호사는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김진철 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합니다. 상간녀 한미라는 사기 혐의로 함께 고소하고요. 이혼은 이혼이고 범죄는 범죄입니다. 두 사람 모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자비 없는 응징뿐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법무법인을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고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오 변호사가 제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이영숙 씨 되십니까? 김진철 씨 측 변호사입니다. 저희 측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제안드립니다. 위자료 5천만 원에 깔끔하게 이혼해 주시면. 오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오정연 변호사가 피식 웃으며 상대방의 말을 끊었습니다. 김진철 씨 변호사님이시죠? 오정연 변호사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합의할 생각,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그리고 김진철 씨에게 똑똑히 전해주시죠.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오늘자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곧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요.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오 변호사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복수의 칼은 이제 막 우리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고요한 폭풍의 눈과 같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오 변호사님의 얼굴에 스쳤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제 마음에는 차가운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뜨겁고도 서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약속 장소인 오정연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단단한 눈빛 속에서 같은 각오를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지난 세월을 되찾는 날이자 배신자들을 심판하는 날이라는 것을. 사무실에는 먼저 온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었던 김진철과 상간녀 한미란,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였습니다. 우리의 등장에도
그들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특히 제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나타난 것을 보고는 오히려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까지 데리고 오셨네. 늙은 분 고생시키지 말고 곱게 합의하시지. 내가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인데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상대하는 것은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오정연 변호사가 회의실의 가장 상석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양측 다 모이셨으니 조정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철 씨 측 변호사님, 요구사항을 말씀하시죠. 상대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현재 피신청인 이영숙 씨에게 강금 및 학대를 당하고 계신 박 여사님의 신변을 즉시 저희 쪽으로 인도하고 이혼에 합의하며 모든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박 여사님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으므로 오 변호사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가 연계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며느리 몰래 아드님이 모시고 가서 받은 그 진단서 말씀이시군요. 오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이건 어제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서 받은 박 여사님의 공식적인 정신감정 소견서입니다. 인지 능력 및 판단 능력에 전혀 이상이 없으며 오히려 연령 평균을 상회하는 명료함을 보임.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귀측이 제출한 동네 병원의 소견서와는 정반대인데 어느 쪽을 더 신뢰해야 할까요? 상대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 변호사는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금 및 학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며칠 전 제 남편이 우리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퍼붓는 CCTV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러 온 효자의 모습이라기엔 다소 과격해 보이시는군요. 오히려 이 영상은 협박 및 주거침입의 증거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건넨 첫 번째 봉투, 즉 외도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혼 사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김진철 씨와 한미란 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이미 명백합니다. 사랑해서 만난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가 건넨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랑이요? 좋습니다. 그럼 이 사랑의 대가가 얼마였는지 한번 보죠. 오 변호사는 회계장부 사본을 한 장씩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5월 유령회사 성진유통으로 빼돌린 공사대금 5천만 원. 같은 달 한미란 씨 명의로 강남 오피스텔 전세 계약. 2023년 8월 자재비 과다 계상으로 조성한 비자금 3천만 원. 이틀 뒤 한미란 씨 명의로 된 외제차 구매. 이게 두 분이 말하는 사랑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제 눈에는 업무상 횡령과 그 작물 취득으로 보이는데요.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어떻게 전부 드러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경악하며 옆에 앉은 상간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내가 말했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오 변호사는 이번엔 타겟을 상간녀에게로 돌렸습니다. 한미란 씨, 본인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그녀는 한미란의 과거 사진들을 한 장씩 던졌습니다. 2020년 서초동에서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던 박 사장님 기억나십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혼 합의금으로 2억을 받으셨더군요. 2022년 강남에서 건설업을 하던 최 이사님은요, 그분께는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3억을 뜯어내셨고요. 이번엔 제 의뢰인의 남편에게 같은 수법을 쓰신 거고, 이건 통상 상습 사기라고 부릅니다. 상간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제 남편이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소리쳤습니다. 너 이 사기꾼 같은 년, 이게 다 사실이야?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자기야, 날 믿어야지. 두 악인의 추악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전부였던 남자와 제 가정을 파괴한 여자. 그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마침내 오 변호사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두 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 두 종류를 테이블 양쪽에 놓았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 김진철 씨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 주식의 소유권을 이영숙 여사님께 양도하고 위자료 3억 원을 즉시 지급하며 두 분 모두 평생 저희 의뢰인들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입니다. 여기에 지금 당장 사인하시면 저희는 두 분에 대한 형사 고소를 재고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재산을 전부 내놓으라고? 그럼 두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서류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김진철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한미란 씨는 상습 사기 및 공갈미수로 가중 처벌받게 되겠죠. 물론 평판 좋은 언론사 몇 군데에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보할 생각입니다. 효자 아들 행세하며 회사 돈 수십억 빼돌린 중소기업 대표와 상습 사기꾼 꽃뱀의 비극적 사랑. 헤드라인으로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제 남편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저와 시어머니를 향해 기어오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전현한테 속아서 눈이 멀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수가,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의 애원에 평생 침묵하던 제 안에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제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얼음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내 어미로 보이더냐. 시어머니는 무릎 꿇은 아들을 경멸하듯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더러운 주둥이로 내 며느리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역겨우니까. 저는 무릎 꿇은 남편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사랑도 미움도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야 할 낯설고 추악한 혹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남편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사랑도 미움도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내야 할 낯설고 추악한 혹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었던 김진철은 결국 제 앞에 놓인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쓰는 그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그의 이름 마지막 글자를 희미하게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이름 석자로 저를 억누르고 살아온 남자의 가장 초라한 마지막이었습니다. 상간녀 한미라는 이미 넋이 나간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이 싸움에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핏기 없는 입술로 저도 서명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기계처럼 종이 위에 이름을 적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제 남편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정말 이대로 버리실 겁니까?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게 닫힌 문만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다. 내 놈이 내 자신을 버린 게지. 그것이 우리 세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햇살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기쁘거나 후련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큰 수술을 막 끝내고 나온 환자처럼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멍하고 아득했습니다. 제 안에 커다란 암덩어리를 마침내 도려냈지만 그 흉터는 아마 평생 남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와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축배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40년간 쌓여온 묵은 과거를 내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장롱을 열어 제 남편의 양복과 넥타이를 모조리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제가 한때 정성을 다해 다림질했던 옷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옷들을 마치 더러운 벌레를 치우듯 아무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저 역시 서재에 꽂혀있던 남편의 책들과 그가 아끼던 낚싯대, 골프채를 모두 꺼내 현관 밖에 쌓아두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에 제 희생과 그의 배신이 함께 묻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 물건들이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제 마음속 응어리도 하나씩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나절 동안 집안에 있는 그의 모든 흔적을 지워냈습니다. 집이 텅 비자 오히려 더 넓고 환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새 소파를 사러 갔습니다. 상간녀가 촌스럽다고 비웃던 그 소파가 있던 자리에 우리는 환한 아이보리색의 푹신한 소파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나란히 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소파가 푹신하니 참 좋다고 말했고 저는 시어머니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조금씩 새로운 그림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당신이 젊을 적에 즐겨 만드셨다는 옛날 방식의 식혜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향긋한 허브티를 타드리며 그 맛을 알려드렸습니다. 한때는 저를 감시하고 억압하던 시선이 이제는 저의 일상을 궁금해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따뜻한 시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유학 간 아들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화면 너머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죄송해요. 다 제 불효예요. 제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다, 아들아. 너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아니에요. 저 곧 한국 들어갈 거예요. 방학하면 바로 갈게요. 이제 제가 두 분 꼭 지켜드릴게요. 아들은 훌쩍 자라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40년의 희생이 아주 헛된 것만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시어머니와 제가 함께 심은 국화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 있는 산등성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행복, 그런 건 잘 모르겠다. 평생 가져본 적이 없어서. 다만 이제는 억울하지가 않구나.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아.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등 뒤에서 누가 나를 해칠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걸로 되었다.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이 시어머니가 내린 행복의 정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긴 싸움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기꺼이 보듬어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희생하고 참고 괜찮다고 속이는 것을 멈추는 용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이 떠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남은 40년의 흉터는 아마 평생 희미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 흉터는 저의 어리석었던 과거이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의 증거입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그날 함께 저녁 노을을 보았습니다. 꼭 우리네 인생 같았습니다. 치열하게 타오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히 물들어가는 그 노을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만약 제게 누군가 지난 40년의 세월로 다시 돌아가겠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머니와 함께하는 내일을 선택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기꺼이 그리고 아주 힘주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과연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